2017년 2월 14일 화요일 정오 무렵, 이날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연인들이 사랑을 표현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시간주의 칼라마주 카운티에 있는 스코츠라는 작은 커뮤니티에선 사랑이 아닌 충격적인 어떤 일이 벌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 일은 칼라마주 카운티 보안관서로 걸려온 한 전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My husband and I were in an argument and he shot me and then he killed himself. 다투다가 신고자를 쏘고 자살했다는 남편.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칼라마주 카운티 보안관서의 형사들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건의 진실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시간주의 작은 커뮤니티인 스코츠라는 곳은 많지 않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그중 그렉 보호씨와 자넬 보호씨 부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렉 씨는 한 대형 제약회사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고 자넬 씨는 우체국에서 일하던 평범한 부부였죠. 그리고 그들에겐 아이들이 2명 있었습니다. 첫째인 딸 릴리는 그렉 씨가 첫 결혼 생활에 가진 아이였고, 둘째인 아들 제이슨은 둘이 재혼한 뒤 가진 아이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부는 2012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통해 재혼한 사이였죠.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땐 이 둘은 사랑에 빠져 지냈기 때문에 재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해 보이던 가족 사이에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은 첫째인 딸 릴리였죠.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어서인지 자넬 씨는 릴리를 소가 닭을 보듯 항상 냉랭하게 대했고, 릴리도 그런 자넬 씨를 보면서 항상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둘 사이는 마치 서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해도 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렉 씨의 어머니인 샤론 씨도 자넬 씨를 특정 순간부터 좋게 볼 수는 없었죠. 그 순간은 바로 결혼하고 1년 만에 제이슨이 태어난 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제이슨이 태어난 뒤부터는 아예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혹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친정에서 지낸다거나 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약 3년간 지내던 그렉 씨는 마침내 아내인 자넬 씨를 상대로 이혼 신청을 했고, 제이슨의 양육에 대해서는 공동 양육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턴 2층에 같은 방 침대가 아닌 1층의 방에 있는 매트리스에서 따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1층에서 잠을 자던 그 방은 그렉이 취미로 즐기던 사격 때 쓰는 총들을 보관하는 총기 보관실이었습니다. 그렉 씨는 개인적으로 그 방에서 머무를 때 가장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 방에서 많이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이 부부가 시끄럽게 보내고 있던 2017년의 발렌타인데이가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자넬 씨는 근처 우체국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으러 집에 들렀고, 그렉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침대에서 자는 중이었습니다. My husband and I were in an argument and he shot me and then he killed himself.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넬 씨였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총을 쏘고 자살했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히스토리를 같이 본 여러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실 텐데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think I'm gonna make it. Oh my God, help me please. 울먹이며 말하고 있는 그녀. 그런 그녀에게 교환원은 한 가지를 묻습니다. Where did he shoot you at? I don't know. I'm bleeding all over. 처음에 자신이 총에 맞았다고 했는데 어디에 맞았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는 듯합니다. 교환원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Okay, where did he shoot himself at? It looks like in his head.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하실 테죠. 자신이 총에 맞은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머리에 총을 쏜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 어쨌든 교환원의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칼라마주 카운티 보안관서 경관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현장으로 운전해가기 시작했고, 얼마 뒤 도착한 보호신의 집 앞에서 팔을 감싼 채 울먹이며 서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신고자인 자넬 씨였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워런 마이스너 형사는 울먹이고 있던 그녀를 진정시키며 뒤이어 도착한 앰뷸런스에 그녀를 먼저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관들에게 이런 지시를 남겼습니다. 곧 집 안으로 들어간 마이즈너 형사는 마치 무기고와 같아 보이는 방 안의 사건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옆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총기들과 탄들이 보관되어 있는 방이었죠. 그리고 바닥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는 그렉 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의 손 옆엔 권총 한 자루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이즈너 형사는 이 권총이 사건 당시 사용되었던 흉기로 예상할 수 있었죠. 그는 얼마 뒤 도착한 다른 형사들과 현장 감식반에게 현장을 맡기고 앰뷸런스에 타고 있던 자넬 씨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You know where you're going? Bronson Hospital. Okay. You know why? Because I got shot. What happened today? I just came home on my lunch break. I've been trying to beg him to not get divorced. And he's got really mad, really angry with me because I had told my attorney, I showed them pictures of my husband had been abusing our son and he'd been abusing me. He just started shooting like a whole bunch. 마이즈너 형사는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하고 있는 그녀를 보며 크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팔에 남편이 쏜 총으로 인한 관통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그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서 피를 뿜으며 사망하는 걸 눈앞에서 본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며칠간은 식음을 전폐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녀는 마치 영화 줄거리를 읊듯 똑똑히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즈너 형사는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그녀를 병원에 바래다 준 뒤 마이즈너 형사는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마이즈너 형사는 동료 형사와 함께 그 병원으로 찾아갔으며 그녀는 수술을 마친 뒤 병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상대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인. 어제 배웠던 칼라마조 카운티 보안관서 마이즈너 형사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가 나누는 모든 내용은 이 녹음기에 녹음되며 법적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어요. 부인께서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두 분이 말다툼을 시작하면서부터 총기가 발사된 시점까지 있었던 신체적인 다툼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I slapped him across the head with my open hand like that. He just went crazy. He grabbed the gun and shot at me. How many times? I don't know. How many times do you think? At least 2, maybe 3. He said, I'm gonna kill you for what you've done. And I assume that is for me telling my attorney and people that he abused our child. And he abused me mentally, physically, and emotionally. And I kicked it, and it fell like off to the side. You don't look like a karate master. Yeah. Can you explain that? I just kicked it with my foot. 여러분들은 총을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을 걷어차서 총을 떨어뜨린 장면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아마 이영걸이나 견자단이 출연하는 액션 영화에서나 보셨을 겁니다. 게다가 자넬은 키가 180cm가 넘는 그렉보다 약 20cm 정도 작았기 때문에 마이즈너 형사가 가라데 유단자냐고 되묻는 질문은 전혀 이상한 질문이 아니었죠. 그 부분이 어쨌든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을 걷어차이고 총을 떨어뜨린 남편은 책상에 있던 다른 총을 집어들고는 여러 발을 쐈어요. How about him? I think he was in the middle of the bed. In the middle of the bed with both feet on the bed or one on one? I think he had both feet in the middle of the bed. Like he shot me, killed me, and he took his own life. That's what it looked like to me. He must have thought, okay, I shot and killed my wife, so I'm gonna take myself out. 중간중간 다소 불명확한 대답들이 있긴 하지만 아예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친 마이즈너 형사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I can't hug you right now. Okay, I'm sorry.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그녀는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마이즈너 형사를 향해 포옹하려 했습니다. 이 행동을 보고 그는 바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신의 진술을 믿어달라는 행동이구나. 앰뷸런스에서 나눴던 인터뷰 때부터 약간의 의심을 품고 있던 그는 이것으로 그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놓고 검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있는 대로 화를 내며 총으로 살해하려 했던 그 상황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 의하면 그렉은 평소 취미로 사격을 즐기며 수많은 총기들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2평 정도밖에 되지 않던 총기 보관실 안에서 60cm라는 거리를 놓고 마주한 채 머리를 맞추지 못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갔습니다.
그 정도 거리라면 태어나서 총기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사람도 머리는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숙련된 총기 전문가가 맞추지 못한다는 점은 상당히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술 중에 총을 팔에 맞고 바닥에 쓰러져서 뒤통수를 찍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했던 점이었습니다. 머리를 찍고 정신을 잃을 정도라면 심각한 외상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외상이라도 발견돼야 할 텐데 그녀의 머리에선 그 어떤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죠. 게다가 그녀가 쓰러졌다고 주장한 그 바닥에선 총에 맞은 팔에서 흘러나온 피로 생긴 작은 피 웅덩이라도 관찰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렉 씨가 머리에 설렸던 피로 젖은 매트리스 쪽 말고는 어디에서도 피는 발견되지 않았죠. 마이즈너 형사는 이것들로 갈수록 커지는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과학수사팀을 불렀습니다. 정확한 탄도각을 바탕으로 당시 총이 발사되었던 상황을 재현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재현이 된다면 자넬 씨의 진술과 대조해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것으로 마이즈너 형사의 동료 형사인 짐 던롭 씨는 과학수사팀과 함께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의 한 수사관은 먼저 사진상으로 시체의 상태를 보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짚었습니다. 그렉 씨는 오른손잡이였으나 그의 머리에 있던 사입구는 왼쪽 얼굴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른손잡이가 그 긴박한 상황에 왼손으로 총기를 썼을 확률은 극히 희박할 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있던 총상으로 보자면 그는 자살할 때 왼손으로 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그리고 그의 얼굴에 있던 화상 자국으로 총기가 발사될 때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발사되었는지 추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권총이 발사될 때의 슬로우 모션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기를 발사했을 때 총열을 따라서 탄두가 발사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탄두를 목표물로 힘껏 날아가도록 하기 위해 탄환 안에 있던 화약이 폭발하여 그에 따른 화약 잔류물과 불꽃이 같이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도 있죠. 그래서 뜨겁게 달궈져 있는 화약 잔류물들이 사람의 피부에 안착하게 되면 화상을 입게 되겠죠. 왼쪽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총을 맞고 사망한 한 피해자의 사진입니다. 왼쪽 눈썹 위에 사입구가 있고 그 주변에 거뭇거뭇한 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검은 점들은 모두 뜨겁게 달궈져 있던 화약 잔류물이 피부에 닿아 만들어진 화상 자국이죠.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입구가 보이는데 이번에는 아예 검게 그을려져 있고 화상 자국도 꽤 밀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사진을 놓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화약 잔류물로 인한 화상 자국이 밀집되어 있는지 퍼져 있는지 하는 차이점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과학수사관들이 거리를 측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파악하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시 그렉 씨의 사체에 나있던 화상 자국을 바탕으로 총기가 발사된 거리를 계산해보니 약 15에서 21인치 정도 거리에서 발사되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센티미터로 환산한다면 38.1에서 53.34cm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한 결론에 따르면 오른손잡이인 그렉 씨는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쐈고 얼굴에서 38에서 53cm 떨어진 거리에서 쐈다는 가정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권총을 잡고 저 정도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자신의 얼굴을 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증거들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자넬 씨가 병원에서 했던 증언 중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So as he's lying back on the bed, where is the gun? It was laying in his hand. Which one was that? I think it was in his right hand.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봤던 과학 분석 내용으로 봤을 때 그는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총알이 발사된 거리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직접 쏜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요. 어쨌든 자넬 씨는 여러분들도 들으셨던 것처럼 권총이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놓여져 있었다는 진술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모두 그녀가 했던 증언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수사팀은 총알이 날아간 궤적을 역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총 4개의 탄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탄두는 2개밖에 발견되지 않았죠. 탄두 2개 중 1개는 그렉 씨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고 나머지 탄두는 옆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문의 가장자리를 뚫고 벽에 박혀 있었습니다. 먼저 시간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렉 씨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탄두가 가장 마지막에 발사된 총알의 탄두일 것입니다.
자넬 씨의 진술에 따르면 자넬 씨에게 총을 쏘고 자살했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진술과 다른 증거가 이 부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쓰러져 있던 그렉 씨의 얼굴, 팔, 머리카락, 상체에는 그 문을 뚫고 지나가며 발생한 나무 파편이 고스란히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렉 씨가 이미 사망한 후에 마지막 총알이 발사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이 확보했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은 화약 잔류물 검사 결과였습니다. 먼저 자넬 씨의 손과 옷, 몸에서 화약 잔류물 검사를 진행했을 때 아주 극소량의 화약 잔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극소량의 화약 잔류물은 좁은 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사되었다면 그 안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서도 검출될 수 있는 양이었죠. 그리고 그렉 씨의 사체에서 진행한 화약 잔류물 검사 결과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주 극소량의 화약 잔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죽은 사람은 자신의 손을 씻는다거나 옷을 갈아입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있었던 자넬 씨는 가능한 행동이죠. 이 확실한 증거들로서 상황을 정리하자면 자넬은 일부러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인 그렉 씨를 쏴서 살해했고 현장을 꾸미기 위해서 허공에 대고 2발을 쐈으며 나머지 1발은 자신의 팔에 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라마주 카운티 보안관서의 던롭 형사는 그녀를 소환하여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던롭 형사는 그녀를 소환하기 전에 모든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녀가 진술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렉 씨가 아들과 자넬을 학대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기록을 훑어봤습니다. 과거 기록으로 봤을 때 자넬이 경찰에 그렉 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던 적은 있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마무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던롭 형사는 이것으로 그녀를 불러 신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병원에서 태어나여 집에서 자고 있던 그녀에게 연락하여 참고인 조사를 위해 보안관서로 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뒤 그녀는 보안관서에 도착했고 직감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눈치챈 것인지 죽을 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작전을 쓰기로 했나 봅니다. 어쨌든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형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내어놓았습니다. I've been instructed by my attorney not to say anything about him present. I thought your attorney was a girl. That was my divorce attorney, and she referred me to another attorney. And who is that? What's his name? Randall Levine. Oh, so you actually retained him? I'm not asking questions, but just tell you a few things. I tell you that I think it's highly suspicious to me that you would contact a criminal attorney when your husband tried to kill you and killed himself. Is that what he is? 소름 끼치는 그녀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새로 선임한 변호사인 랜들 리바인이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사실도 몰랐다는 듯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상담한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상담을 했을 리는 없었을 테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어서 형사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What did you go to Randy for? He just asked me what happened. I read most of Detective Meiser's interview with you, okay? And then I've also reviewed the forensic evidence. And I can tell you that it is not lining up. Okay? I'm going to consider you the first suspect at this point in this. Okay? 자신이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 그녀는 이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는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I'd like to talk with you, just don't feel good enough to talk right now. I feel like I'm ready to pass out. 그리고 이상한 말도 했습니다. So I feel like it's almost like I'm not here. It's almost like, am I really dead? You know? Did he kill me and I died? That's what I feel like. 정신 이상이라도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그녀가 했던 이상한 말들 중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We're ordering pizza tonight. 이쯤 되면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하고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군요. 어쨌든 그녀는 피자를 최후의 만찬으로 곁들인 뒤 곧바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급 살인 혐의 및 사건 은폐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열린 재판에서 그녀의 변호사인 랜디 리바인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가정폭행에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살해해야만 했던 비운의 주인공처럼 포장해서 말이죠.
하지만 검찰 측에서 준비한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그 증거물들 앞에선 그런 연기도 무용지물이었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던 중 랜디 변호사는 검찰과 협상을 시도했고 결국 빠른 마무리를 위해 본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2급 살인 혐의로 감형시켜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녀는 17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1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소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었지만 당시 그렉 씨의 유가족들도 그 결정에 동의했던 터라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 제이슨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그렉 씨의 친동생 부부에게 입양시킨다는 조건이었죠. 참고로 첫째인 딸 릴리는 당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양육권 관련된 문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아름다운 두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릴리는 이젠 세상을 떠나버린 아빠를 계속 그리워하며 계모인 자넬의 선고에 앞서 이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아빠는 밤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들기 전에 출근하면서 사랑한다고 좋은 꿈 꾸고 잘 자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밤에 자기 전에 아빠의 인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더욱 그립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빠와 같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